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로 보는 범죄학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주차 수업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범죄학의 기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범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이 수업을 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일반인들 역시도 범죄와 관련돼 있는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들이 매우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인들이 범죄에 대한 매력을 조금 느끼면서 범죄를 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영화라든지 범죄 영화에서 나타나는 범죄 이런 것들을 흥미 위주로 다루기 위해서 이 수업이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범죄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떠한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범죄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예방이라든지 대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것들을 수업의 목표로 삼고 이 수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범죄학의 기초로서 범죄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범죄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범죄의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의 개념의 상대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1교시 수업이 끝났을 때 이 학습 목표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또한 범죄의 개념을 이해할 때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범죄의 개념을 이해해보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의미에서 범죄를 바라보는 입장과 그리고 또 한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범죄를 바라보는 입장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입장에서 범죄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가 될 것인지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1교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의 개념, 범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범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범죄란 무엇일까요? 범죄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그동안에 본인이 알고 있었던 생각해 왔었던 범죄의 개념을 아마 다들 떠올리시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범죄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구체적인 어떤 범죄 죄명들을 떠올릴 수도 있죠. 살인이라든지 강도, 강간 등등과 같은 아주 많은 범죄 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것들이 범죄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범죄라고 하는 개념, 범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뭔가 처벌받는 행위 또는 처벌받는 짓,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법률이 일단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존재해야 됩니다. 바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하는 법률도 있어요. 자, 이러한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이러한 법률을 위반해서 하지 말라는데 한 거죠. 또는 하라는데 안 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를 우리는 범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런 형벌이 부과되는 데 있어서 처벌받는 행위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 그 행위를 한 데 있어서의 이해받을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또는 면책 사유라고 하는데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범죄자가 저지른 그 행동을 우리는 범죄로서 처벌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범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쁜 짓이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처벌을 받는지 처벌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지 말라거나 또는 사회에 해를 끼친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 또는 우리 사회에다가 법익을 침해하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도 우리는 범죄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다양한 범죄의 개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느 게 정확한 정의다라고 우리가 명명하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이 바라보는 입장차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정답은 없죠. 이 중에 어떠한 개념이 어떠한 의미에서 개념지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의 본질은 뭐 다소 규명이 되었다. 방금 앞서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범죄의 본질이 나쁜 짓이고 하면 처벌받는 짓이고, 이런 것들은 다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나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아직까지는 곤란하다. 이건 앞으로도 좀 곤란할 겁니다. 왜냐?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바로 이 두 가지, 우리가 정의하기가 곤란한 큰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범죄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범죄의 상대성 그리고 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두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왼쪽 그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다른 기타 수업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자, 여러분 이게 뭐가 보이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때 나온 대답 중에 뭐 가장 많은 대답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죠. 바로 어떤 남녀 간에 포옹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좀 많이들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술병부터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똑같은 그림을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돌고래부터 찾아냅니다. 돌고래가 당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사람의 형태 안측 안에는 돌고래 한 9마리 정도가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범죄가 상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대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바로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물이지만 달리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여러분들은 보이시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저 혼자 찍으니까 대답이 없어서 제가 대답을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오른쪽 그림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뒷모습이죠. 어떤 소녀 여성의 젊은 여성의 측면 뒷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옆모습입니다. 그 나이든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할머니 네. 보이시죠? 네. 이거 아무리 봐도 계속 잘 못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본인이 보는 포커스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하나의 그림이 갖고 있지만 상대성을 띠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범죄로 돌아가서 범죄의 개념이 갖고 있는 이 상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성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같은 행위, 아까는 그림을 봤지만 지금 이제 범죄라고 하는 행위를 봐야겠죠. 같은 행위이지만 이거를 바라보는 시대나 또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범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시대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죄가 갖고 있는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개념이 계속 어떻게 보면 변한다는 거죠. 이때는 맞는데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개념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곤란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의 상대성, 뭔가 우리 그렇죠. 뭐 노래도 있는데요. 범죄인 듯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너와 같은 개념입니다. 어떨 때는 범죄가 됐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범죄가 아니기도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재밌으라고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상대성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썸이라고 하는 노래도 생각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 자료도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요. 정말 이제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상대성이 남성이 생각하는 썸과 우리 여성들이 생각하는 썸의 차이가 매우 극명하죠. 남자들은 아주 사소한 거 챙겨줄 때 그냥 제 옷에 붙은 먼지 하나 떼어져도 이 여자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저도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이성에 대한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좀 통계 자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썸 타기 전에 우리 남성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네, 도박입니다. 도박.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포커라고 하는 게임이죠. 포커라고 하는 도박입니다. 이거를 이제 도박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내고 게임을 하게 되면 도박죄가 성립이 되죠. 지금 보이는 저 카드 4장이 뜨면 저는 올인합니다. 있는 돈 다 제가 도박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게 뜬다면 저는 이제 인생 걸어야죠. 어마어마한 카드가 뜬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집에서 돈을 가지고 이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형법에는 개인들이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그러한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우리가 게임을 했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장소를 빌려준 사람은 도박 개장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똑같은 저 카드로 하는 52장의 저 카드로 하는 똑같은 포커 게임인데 저거를 저기 강원도 어디 가서 하면요.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분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근사한 장소에서 잘 차려입은 분들이 카드를 시켜주죠. 게임을. 돈을 바꿔서 칩으로 바꿔가지고 실제 돈으로 또 환전을 하기 때문에 돈을 걸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의 룰과 우리 부산에서 하는 룰이 다르질 않아요. 똑같은 포커, 거의 국룰입니다. 세계적인 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범죄가 되기도 하고 범죄가 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상에 도박이라고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든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가 허용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과연 그 도박이라고 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특정한 장소만 금지하고 특정한 장소에서는 허용을 한다면 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행위, 도박이라고 하는 행위를 봤을 때 행위가 잘못된 거라면 좀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죽이면 처벌받아요. 근데 저기서 사람을 죽이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상대성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도박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어느 곳에서는 허용이 되고 어느 곳은 허용이 되지 않는 이러한 아주 상대성을 띠고 있는 것이 범죄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좀 더 재밌게 여러분들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제목 인터넷상에 이렇게 떠더라고요. 그 아빠에게 아이를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냥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는 한 요 정도 생각으로 아빠는 놀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이제 엄마가 봤을 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기타 이러한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아빠한테 절대 아이를 맡겨서는 안 된다. 물론 모든 아빠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만큼 상대성을 띠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수업으로 돌아와서 범죄에 대한 상대성 이런 것 때문에 범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시대나 장소 또는 상황에 따라서 범죄가 되기도 하고 또는 범죄가 되지 않기도 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범죄를 정의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짓 또는 해서는 처벌받는 짓 또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행위들. 자, 이렇게 범죄를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범죄를 개념하기 위해서 좀 곤란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범죄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였는데요. 바로 그 차이가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접근과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접근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범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좀 뭔가 애매한 그림이 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게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형식적인 의미와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범죄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시를 했는데요. 바로 간통이라고 하는 행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이라고 하는 것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배우자가 이제 결혼을 해야겠죠. 일단 결혼한 상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행위, 이제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간통이었죠. 네, 간통이 처벌받았던 것이 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이란 과연 범죄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은 범죄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맞다 또는 아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먼저 맞다고 하는 입장과 아니다, 범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 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셨을 겁니다. 그럼 먼저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간통이라고 하는 게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간통이라고 하는 규정이, 형법상에 처벌했던 규정이 과거에 존재해 왔습니다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판결을 받고 간통죄가 형법상에서 삭제가 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마 간통죄의 폐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하지 않지 않느냐, 처벌한다, 형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서 처벌을 한다면 이건 범죄인데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가 아닌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행위들을 범죄라고 바라보는 입장, 이게 바로 형식적인 의미의 범죄를 이해하는 입장이 되겠고, 역시 이제 간통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이렇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은 이 형식적인 의미에서 범죄를 이해하는 분들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한편에는 우리 범죄가 맞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과연 이분들은 범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간통죄의 폐지를 모를까요? 몰라서 간통죄가 지금도 범죄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통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되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도 어떻게 나랑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 막 화가 엄청 치솟겠죠. 자, 이 국가는 처벌하지 않지만 나는 이거는 정말 범죄 행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처벌 여하를 불문하고 개인적인 갖고 있는 관념적인 측면에서 이 행위에 집중한 거죠. 간통이라고 하는 행위가 그 형법에 있고 없고 폐지가 되고 전후를 떠나서 그 행위는 그대로 똑같은 행위일 겁니다. 그렇죠? 바람 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단지 국가가 처벌하느냐 처벌하지 않느냐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에요. 이 행위는 달라진 게 없죠.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거를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들, 어떤 짓인지 그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범죄를 바라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의 처벌은 그 나중 문제, 처벌할 수도 있고 안 처벌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짓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격리하고 문제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범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크게 범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이게 법률에서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처벌받는 행위인지 아닌지로 구분하는 형식적 의미에서 범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손가락질 받는 행위,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또는 나쁜 짓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또 정의. 그래서 형식과 실질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 두 가지 전부 다 범죄를 정의할 수 있는 아주 큰 축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식적 의미의 범죄의 개념의 입장에서 범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법률적인 의미라고 봤었죠. 형식이라고 폼입니다. 형식, 폼. 바로 어떤 폼을 갖췄느냐. 바로 법률이라고 하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많은 법률이 존재해요. 금지하거나 또는 해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률이 존재합니다. 일단 이거를 위반해야 되는데 이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법률은 우리나라에 매우 많아요. 특히나 범죄와 관련해서는 매우 많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형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폭력의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우리 사회에는 범죄 행위를 규정해 놓은 법률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를 규정해 놓은 법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크리미널 로우라고 하는 형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형법에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그러한 행위들에서 물론 하지 말라거나 또는 하라거나 하는 행위들이 있겠죠. 형법에. 자, 이러한 행위들을 일단 위반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사람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어요. 자, 일단 위반하는 행위가 존재하겠죠. 그 이후에 뭐가 따르냐? 바로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일단 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처벌까지 따르는 이 행위를 우리는 범죄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고 바로 이게 형식적인 의미에서 범죄를 바라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벌, 처벌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처벌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벌에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당연히 받겠죠. 그걸 형벌이라고 하는데 이 형벌은 9가지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형벌은 종류가 딱 9가지가 존재해요. 자, 이 형벌의 9가지 종류에 있어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이 존재하고 가벼운 처벌이 존재합니다. 경중이 있어요. 경중. 형벌에도. 자, 이 9가지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처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형입니다. 사형.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의미로 우리는 생명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형의 개념을 생명형, 생명에 대한 형벌이다라고 해서 생명형이라고 하죠. 생명을 뺏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사형이 존재할까요? 잘 알고 계시죠? 사형의 판결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은 진행이 되고 있죠. 다만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국가이긴 합니다. 그렇죠? 사형이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형 제도가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우리 아까 형식과 실질을 봤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사형 제도가 존치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형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국가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형은 아직까지 판결이 되어 오고 있고요. 사형보다 약간 이제 가벼운 처벌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징역형입니다. 징역형. 우리 징역형을 가벼운 징역은 유기징역이고 무거운 게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징역 1년보다는 무기징역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징역은 기한을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유기나 무기로 구분할 뿐이고요.
일단 엄밀히 얘기하면 징역형이 존재합니다. 징역형은 그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유형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유형, 바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벌입니다. 교도소에 가둬두는 형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그 밑에 이제 금고라고 하는 형벌이 있는데 같이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금고라고 하는 형벌 역시 자유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금고 역시도 교도소에 수감하는 형벌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징역과 금고를 왜 구분해서 더 무거운 게 징역이고 금고는 더 가볍냐라고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는 기한의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징역은 교도소에 가둬놓고 일도 시켜요. 그거를 노역이라고 하는데요.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이 징역형이고 금고는 가둬두기만 하는 형벌입니다. 물론 금고인데 제가 더 일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명확한 차이는 노역의 부과 여부에 따라서 둘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징역과 금고를 구분했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바로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자유형이에요. 교도소에 너 가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교도소로 가는 형벌 중에서도 내가 처음으로 초범이라고 하죠. 범죄를 저질렀거나 내지는 실수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벌금형보다는 뭔가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의 죄를 저지르긴 했어요. 근데 징역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분을 해서 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고 책임이 더 큰 경우에는 징역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역을 살고 나온 것, 금고를 살고 나온 것,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모르지만 그냥 교도소 갔다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의 경중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격형 또는 명예형이라고 불리우는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형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징역이라든지 벌금과 같은 형벌과 동시에 같이 부과되는 부가 형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 우리 국민들은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몇 년간 정지시킨다거나 상실시키는 이런 자격을 관한 법률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게 자격 상실과 정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형벌로서 아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벌금형이 되겠습니다. 벌금형은 이제 페이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재산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는 이제 구류라고 하는 자유형인데 당연히 자유형이니까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겠죠. 그러나 징역과 금고와의 차이점은 길지 않습니다. 3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구류라고 잠시 붙잡아 두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이제 과료 그리고 몰수의 순으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과료, 요금을 과한다라는 뜻이고 몰수는 뺏는 것이 되겠죠. 과료와 몰수는 역시 재산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처벌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전과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9가지 형벌을 부과받았을 때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노상방뇨하거나 또는 그 무단횡단해갖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스티커를 끊다거나 했죠. 또는 주차 위반해가지고 딱지를 끊었습니다. 이런 딱지를 끊는다든지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 또는 범칙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바로 그런 것들은요 형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질서를 위반한 데 대한 어떤 처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형벌 처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총 이렇게 9가지의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건 9가지의 처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하지 말라는 행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하거나 또는 하지 말라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따르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온전히 처벌까지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가 좀 필요해요.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제가 범죄자로서 처벌받는 데까지는 우리 법률에서, 우리 재판 과정에서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3단계를 거치고 나서 온전히 통과가 됐을 때 범죄자가 그야말로 되는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구속여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게 형법 250조의 조문인데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는 뭐 하라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 말라는 행위, 사람을 살해하지 마라고 하는 행위가 일단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뒤에 만약에 너가 사람을 살해했다면 처벌할 거야. 형벌로 처벌할 거야. 어떤 형벌? 사형 내려줄 수 있다. 무기징역 받을 수 있다.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중에 어떤 것들이 하나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떠한 하지 말라는 행위 플러스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겠다. 자, 요게 형법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까 3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1단계에 해당하는 게 구속여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구속여건 해당성은 바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해야지만 제가 1단계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만 제가 살인범이 되고 싶어요. 아니, 되고 싶으면 안 되는데 살인범으로 처벌을 제가 받고 싶다. 살인범으로 제가 처벌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단계 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통과 문, 구속여건 해당성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제가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저는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저는 살인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을 죽여야 되겠죠. 이게 바로 구속여건 해당성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납니다. 관문은 바로 위법성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위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위법한 행위의 결과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누군가 저를 막 죽이려고 해요. 저를 누가 죽이려고 해서 피하다가 에잇 하고 밀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죽었죠. 사람 살해했죠, 제가. 근데 저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제가 무슨 개념을 얘기하는지 이해하시나요? 바로 정당방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정당방위로서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죽여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를 위법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 거죠.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면.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위법성을 저는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책임의 단계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위법성도 성립이 됐습니다. 마지막 단계 책임까지 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책임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책임이 없느냐? 바로 이 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 비난 가능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과연 그 책임을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이냐에 대한 개념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범죄를 정리하면서 이 책임의 개념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질적인 의미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해당할 수 있지만 책임에서 벗어나서 범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촉법 소년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하죠. 나이 때문에 온전히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사 미성년자죠. 또 하나, 이해는 안 되지만 술 마신 사람들. 100%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촉법소년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처벌을 안 하느냐. 이 촉법소년들 사회적으로 지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책임이 없느냐. 그들 지금 이제 인성이 막 발달하고 있는 그 어린 나이에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치관 형성도 안 됐고 그냥 이제 어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처벌까지는 안 나가는 것들이 바로 이 촉법소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때려 죽였습니다.
이 촉법 소년들, 과연 친구를 때려 죽인 쟤네들이 자꾸 여기 튀어나와서 이 친구들을 때려 죽일 행위를 한 이 얘네들이 가면서도 경찰서에 조사받고 또 소년원 분류심사원에 가고 얘네들 처벌 교도소 안 가요. 소년원에서 뭐 9호 처분이라든지 1호 처분 등의 뭐 몇 호 처분을 받아서 나오기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소년원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가면서 빠빠이 SNS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친구들아 편지 좀 써줘. 잠깐 갔다 올게. 이해 안 되죠? 개새끼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범죄로 봤을 때는 이게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처벌받지 않거든요. 우리 처벌받아야 범죄라고 봤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나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범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해 안 되죠? 범죄잖아요, 범죄. 바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쟤네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 받다 하더라도 나는 범죄라고 생각해. 왜냐? 우리 사회에 많은 해를 끼쳤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정도의 법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매우 반사회적인 행위야. 아주 XX 새끼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되고 꼭 형사처벌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처벌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실질적인 의미에서 범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범죄의 특성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범죄는 우리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범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또한 범죄는요, 사람의 호기심을 자아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혐오감 그리고 불안감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범죄의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범죄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범죄 발생의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듣더라도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범행의 동기, 범행의 목적을 동반하지 않는 이러한 범죄들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범죄는 범죄의 동기, 의도를 동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강력범죄들, 특히나 강력범죄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강력범죄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강력범죄가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이러한 범죄를 4대 강력범죄라고 하고 이런 강력범죄를 특별히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인데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범죄와 관련된 영화에 열광을 하거나 또는 범죄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는 이유, 재미가 있다는 거죠.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보다 쉬운 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범죄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를 마치는 차원에서 우리 1시간 동안 배웠던, 이번 시간에 배웠던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우리 강의의 목표, 학습 목표 있었죠. 학습 목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 범죄 개념을 우리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범죄 개념은 그 특성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범죄의 개념의 특성 중에 상대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상대적 특성은 시대나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 개념이 그만큼 정의 내리기 곤란하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였죠. 형식적인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인 의미의 범죄에 따라서 범죄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형식적인 의미는 법률에 근거해서 범죄의 개념을 접근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의미는 범죄라고 하는 그 행위에 따른 접근.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교시 범죄학의 기초 첫 번째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